19살 이민호는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총을 잡으려 애쓰면서 주변의 모든 전우들이 조용히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눈 속에서 영하 30도에서 혼자 남겨진 이 젊은 병사는 한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결정이 전쟁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조용한 일요일 아침, 이민호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가족의 논에서 일하고 있었다. 해가 막 떠올랐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범했다.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비행기 소리, 아버지 준식은 손에 든 괭이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 표정은 민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종류였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걱정도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마치 수년간 기다려온 무언가가 마침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수연은 7살 여동생 민지를 꼭 껴안았다. 마을 어른들이 서로에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민호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보았다. 탱크들, 길 끝에서 오는 녹색의 거대한 굉음을 내며 전진하는 탱크들, 뒤에는 트럭들, 트럭 안에는 총들, 그리고 총 뒤에는 표정 없는 얼굴, 단호한 눈의 군인들. 북한군이 왔다. 민호의 세계는 그 순간 바뀌었다. 마을 중앙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모든 남성은 즉시 집합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아버지가 민호의 어깨를 만졌다. 떨고 있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라. 그냥 살아남아라.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민지 동생이 민호의 다리를 껴안았다. 오빠, 가지 않으면 안 돼. 민호는 쪼그리고 앉아 동생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갈 거야. 약속해 돌아올게. 하지만 아직 몰랐다. 이 약속을 지키는데 3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켰을 때 더 이상 같은 민호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군용 트럭이 민호와 다른 50명 이상의 젊은 남성들을 태우고 떠났다.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민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집이 보였다. 어머니의 하얀 블라우스가 보였다. 아버지가 손을 흔드는 것이 보였다. 그런 다음 언덕을 돌았고 모든 것이 사라졌다. 트럭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다. 트럭 옆에 젊은 남자는 민호 또래였다. 이름은 박진호였다. 어부가족 출신이었다. 눈이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자네 생각엔 얼마나 걸릴 것 같나?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단지 국경 분쟁이라고 하잖아. 진호가 웃었다. 쓰라린 웃음이었다. 탱크가 국경 분쟁 때문에 오나?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옳았기 때문이다. 3시간 후 트럭은 군사 캠프에 도착했다. 텐트, 총, 군인들, 모든 곳이 혼란스러웠다. 민호와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줄을 섰다. 지휘관이 앞으로 왔다. 나이가 많았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다. 너희를 훈련시킬 시간이 없다. 그가 소리쳤다. 3주 안에 전선으로 보내질 것이다. 배우거나 죽거나. 3주. 민호의 마음이 멈췄다. 3주? 하지만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총도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진호가 옆으로 왔다. 무섭나? 속삭였다. 민호는 정직하기로 결심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둘 다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해가 떴을 때 훈련이 시작되었다. 뛰어라. 기어가라. 목표를 맞춰라. 총을 청소해라. 명령을 들어라. 반복해라. 매일 같았다. 민호의 손에 굳은 살이 생겼다. 등이 아팠다. 하지만 강해졌다. 진호와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최현우라는 조용한 청년과도. 현우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항상 사려 깊어 보였다. 어느 날 밤 민호가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조용해? 현우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전쟁은 이미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어.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민호의 목이 메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3주가 지났다. 그리고 어느 아침 지휘관이 왔다. 내일 전선으로 간다. 준비해라. 민호는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야만 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민호는 처음으로 진짜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기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주요 방어선이었다. 민호가 트럭에서 내렸을 때 본 풍경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모든 곳이 진흙이었다. 참호, 흙더미, 철조망, 그리고 모든 곳에 지친, 더러운 조용한 군인들, 민호, 진호, 현우는 제3보병대대에 배치되었다. 지휘관은 강대위라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여기서 규칙은 간단하다. 그가 소리쳤다. 적이 오면 쏴라. 도망치면 내가 쏜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진짜였다. 이것은 진짜 전쟁이었다. 첫날 밤은 조용했다. 하지만 새벽 무렵 모든 것이 바뀌었다. 호루라기 소리, 민호가 깼다. 무슨 일이지? 진호는 공황 상태로 총을 찾았다. 현우는 이미 참호 밖을 보고 있었다. 오고 있어. 그가 말했다. 민호는 참호 가장자리로 달렸다. 그리고 보았다. 수백 명, 아마도 수천 명의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참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중국군이었다. 트럼펫 소리, 외침, 발소리, 사격, 강대위의 외침과 함께 전체선이 발포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방아쇠를 당겼다. 다시 당겼다. 다시 당겼다. 총소리가 귀를 멍하게 했다. 주변이 연기로 뒤덮였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방아쇠를 계속 당겼다. 그림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매 초마다 더 가까이. 민호의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에, 아드레날린 때문에, 몰랐다. 그냥 계속 쐈다. 옆에서 진호가 소리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너무 시끄러웠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폭발, 오른쪽에서 박격포탄이 떨어졌다. 민호는 땅에 엎드렸다. 귀에서 울림, 눈에 빛의 폭발. 일어났을 때 진호를 볼 수 없었다. 진호, 소리쳤다. 대답 없음. 공황 상태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진호는 참호 구석에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민호가 달렸고 진호 곁에 도착했다.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피가 흘렀다. 진호, 깨어나. 진호의 눈이 떠졌다. 고통으로 신음했다. 민호, 너무 아파. 꽉 잡아. 의무병, 의무병. 민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모두가 싸우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의 셔츠를 찢어 진호의 상처에 눌렀다. 버틸 거야. 알겠어? 버틸 거야.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감기고 있었다. 민호, 가족에게 말해줘. 말해줘. 안 돼. 네가 직접 말할 거야. 넌 살아있어. 하지만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눈이 감겼다. 민호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비명은 전쟁의 소음 속에 사라졌다. 현우가 옆으로 와서 민호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민호, 후퇴하고 있어. 지금. 하지만 진호는 죽었어 민호. 죽었어. 지금 움직여야 해. 아니면 우리도 죽을 거야. 민호는 얼어붙었다. 죽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제만 해도 함께 웃고 있었는데, 어제만 해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지만 현우가 옳았다. 적이 참호에 접근하고 있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진호를 보았다. 그리고 달렸다. 현우와 함께 후방 참호로 달렸다. 총알 소리가 주변에서 쌩쌩거렸다. 폭발이 그를 비틀거리게 했다. 하지만 계속 달렸다. 아침이 되었을 때 공격이 끝났다. 중국군이 후퇴했다. 하지만 민호의 대대는 황폐했다. 120명의 군인 중 단 47명만 남았다. 진호의 시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줄지어 있었다. 민호는 그의 옆에 앉았다. 말하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그냥 앉았다. 현우가 옆으로 왔다. 말하지 않았다. 그냥 앉았다. 둘 다 조용히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호는 그날 깨달았다. 전쟁은 이야기책처럼 아니었다. 영웅심도 없었다. 승리도 없었다. 그냥 피, 죽음, 그리고 상실만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어두운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11월, 민호와 현우는 북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유엔군은 북한을 격퇴하고 중국 국경까지 진격하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마스까지 집에 갈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민호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옳았다. 12월이 왔을 때 날씨가 바뀌었다. 기온이 떨어졌다. 처음엔 영하 10도, 그 다음 영하 10도, 그 다음 영하 30도. 민호는 평생 그런 추위를 본 적이 없었다. 숨을 쉴 때 숨이 얼었다. 손가락이 얼었다. 총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중국군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컸다. 더 강했다. 더 단호했다. 민호의 부대는 장진호 근처에 배치되었다. 산악지대, 얼어붙은 호수, 그리고 사방의 눈. 11월 27일 밤, 공격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이제 경험 많은 군인이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전에 본 것과 달랐다. 수만 명의 중국 군인이 모든 방향에서 왔다. 트럼펫, 호루라기, 외침, 그리고 끝없는 인간의 파도. 민호는 쐈다. 다시 쐈다. 다시 쐈다. 탄약이 떨어졌다. 탄창을 교체했다. 쐈다. 현우는 옆에서 조용히 싸우고 있었다. 둘 다 알았다. 이 밤 죽음이 아주 가까웠다. 새벽까지 싸웠다. 하지만 아침이 왔을 때,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방이 적이었다. 후퇴길이 없었다. 도움도 없었다. 눈, 추위, 그리고 죽음만 있었다. 강대위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여전히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진지를 지켜라. 도움이 올 것이다.
하지만 도움은 오지 않았다. 날들이 지났다. 민호와 현우는 얼어붙은 참호에서 서로에게 몸을 붙여 따뜻하게 하려고 했다. 음식이 떨어졌다. 물이 얼었다. 탄약이 줄어들고 있었다. 현우가 어느 날 밤 속삭였다. 민호,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이다. 밖에서 군인들이 얼어 죽고 있었다. 부상자들이 얼어 죽고 있었다. 민호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끝이 보랗게 변했다. 느낄 수 없었다. 추위가 너무 심했다. 4일째 기적이 일어났다. 미국 비행기가 왔다. 보급품을 투하했다. 민호는 한 꾸러미를 잡았다. 안에는 통조림 음식, 탄약, 그리고 편지가 있었다. 버텨라. 철수 중이다. 민호는 편지를 현우에게 보여주었다. 둘 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눈물이 얼었다. 철수는 6일 후에 왔다. 하지만 민호의 대대에서 단 12명만 남았다. 12명, 120명 중 현우와 민호는 얼어붙은 지옥에서 걸어 나왔다. 매 걸음마다 고통이었다. 매 숨마다 고통이었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트럭에 탔을 때 민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장진호를, 눈으로 덮인 산들을, 그리고 거기 남겨진 모든 친구들을, 진호, 강대위, 그리고 수백 명의 이름 없는 군인들, 잊지 않을게, 속삭였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아직 가장 큰 놀라움을 보지 못했다. 민호가 맞닥뜨릴 가장 큰 상실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1년 1월, 민호와 현우는 남쪽으로 후퇴했다. 중국군은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이 위험했다. 민호가 서울에 돌아왔을 때 도시는 알아볼 수 없었다. 건물들이 무너졌다. 거리가 폭격당했다.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었다. 모든 곳이 혼란이었다. 민호는 옛집이 있던 곳에 가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가족이 아직 거기 있을지도, 어쩌면 동생 민지를 볼 수 있을지도, 어쩌면. 하지만 도착했을 때 잔해만 보였다. 집이 무너졌다. 폭격당했다. 아무도 없었다. 민호는 더미 사이를 걸었다. 장난감을 발견했다. 민지의 인형이었다. 더럽고 찢어졌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민호는 인형을 꼭 쥐었다. 가슴이 조였다.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디 있어? 소리쳤다. 어디 있어?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바람 소리만. 현우가 와서 민호의 어깨를 만졌다. 민호, 어쩌면 남쪽으로 도망쳤을지도. 부산으로. 많은 가족이 거기로 갔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쩌면 안전할지도. 어쩌면. 하지만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알 수 없음이 그를 안에서 갉아먹었다. 그날 밤 민호와 현우는 새로운 방어선에 배치되었다. 한강 남쪽, 서울의 마지막 방어. 하지만 중국군이 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았다. 1951년 1월 4일, 서울이 함락되었다. 민호와 부대는 후퇴해야 했다. 거리마다 싸웠다. 집마다 후퇴했다. 민호는 태어난 도시가 적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철수 중에 민호는 한 여성을 보았다. 나이가 많았다. 걸을 수 없었다. 거리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앉아 있었다. 민호가 그녀에게 달렸다. 할머니, 일어나셔야 해요. 저기 오고 있어요.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노쇠했다. 어디로 가겠니, 아들아? 내 집은 여기다. 내 남편은 여기 묻혔다. 내 아이들은 여기서 죽었다. 어디로 가겠니?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옳았기 때문이다. 현우가 소리쳤다. 민호, 지금 다리를 폭파할 거야. 민호는 마지막으로 여성을 보았다. 그리고 달렸다. 다리에 도착했을 때 공병들이 도화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두 건넜나? 아니요. 아직 민간인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폭파해. 하지만 민간인이 폭파해. 그리고 위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 민호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했다. 비명을, 추락을, 침묵을. 현우가 그를 잡아당겼다. 민호, 가자. 민호는 얼어붙었다. 그들을 우리가 죽였어. 민호, 지금 아니야. 가자. 둘 다 달렸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왜냐하면 뒤에서 서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민호의 마음속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1년 2월, 전선이 멈췄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민호와 현우는 38선 근처의 참호에서 몇 달을 보냈다. 매일이 똑같았다. 기다려, 지켜봐, 보초를 서, 잠, 반복해. 가끔 포소리, 가끔 교전. 하지만 대부분 기다림. 민호는 참호벽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들이 밝았다. 달빛이 눈을 비췄다. 아주 조용했다. 하지만 이 침묵이 민호를 불편하게 했다. 왜냐하면 침묵은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할 때 진호가 보였다. 강대위가 보였다. 그 다리에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잠들 수 없었다. 현우도 잠들 수 없었다. 둘은 보통 밤에 이야기했다. 속삭이며, 민호, 이 전쟁이 끝날까? 모르겠어. 하지만 봐라. 나도. 하지만 가끔 끝났을 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족도 없어. 집도 없어. 누가 될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신도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편지가 왔다. 적십자에서 민호의 가족이 부산에 있다고 말했다. 모두 살아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민지. 민호는 편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현우가 옆에서 미소 지었다.
봤지? 살아있어. 민호는 울었다. 처음으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머니가 썼다. 아들아, 우리는 매일 너를 기다리고 있어. 민지는 매일 네 이야기를 해. 집에 와. 제발 무사히 집에 와. 민호는 편지를 가슴에 눌렀다. 갈게 엄마. 약속해.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판문점에서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전선은 조용했다. 가끔 작은 충돌이 있었다. 가끔 포격이, 하지만 큰 공격은 끝났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적차모에서 소리를 들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한국어 노래였다. 익숙한 멜로디였다. 민호는 놀랐다. 반대편에도 한국인이 있나? 현우가 속삭였다. 응, 북한 사람들. 그들도 우리 같아. 단지 다른 편에 있을 뿐이야. 민호는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았다. 반대편의 적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도 아들이었다. 그도 형제였다. 그도 집에 가고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이었다. 이게 얼마나 부조리한가. 두 한국인이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지만 서로를 죽여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1953년 3월 소문이 퍼졌다. 스탈린이 죽었다. 어쩌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어쩌면 평화가 올 것이다. 민호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전에도 희망을 가졌었다. 그리고 매번 실망했었다. 1953년 5월 협상이 가속화되었다. 휴전이 가까웠다. 지휘관들이 말했다. 몇 달만 더, 단지 몇 달만 더. 민호는 현우를 보았다. 듣고 있어? 몇 달만. 현우가 미소 지었다. 응, 몇 달. 그리고 집에. 둘 다 꿈을 꿨다. 민호는 가족과 재회할 것이다. 민지를 안을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논에서 일할 것이다. 정상적인 삶, 전쟁 없는 삶. 현우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집을 찾을 것이다. 어쩌면 일자리, 어쩌면 가족을 꾸릴 것이다. 민호, 전쟁 후에 함께 일할까? 뭔가 하자. 어쩌면 가게를 열지. 민호가 미소 지었다. 좋아,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둘이 악수했다. 약속, 희망, 미래. 믿지 못하겠지만 민호의 마지막 날은 시작한 날만큼 잔인할 것이다. 오후 10시에 총성이 멈출 것이다. 이제 몇 시간만 남았다. 민호와 현우는 참호에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주변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무도 쏘지 않았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6시, 지휘관이 왔다. 마지막 순찰, 지역 정리, 누가 지원? 민호는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현우가 먼저 일어났다. 제가 가겠습니다, 지휘관님. 좋아, 2명 더 필요해. 민호가 일어났다. 저도 가겠습니다. 현우가 돌아섰다. 민호 아니야. 여기 있어. 넌 가족에게 돌아갈 거야. 위험하지 마. 너도 돌아갈 거야. 함께 가고 함께 돌아오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 지었다. 좋아, 함께. 순찰 때는 4명이었다. 민호, 현우, 그리고 2명의 젊은 군인. 이름은 민수와 태진이었다. 순찰 경로는 간단했다. 전방 진지까지 가고 확인하고 돌아온다. 2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후 8시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오후 10시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걷기 시작했다. 날씨가 좋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마치 전쟁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민호가 현우에게 물었다.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현우가 생각했다. 긴 샤워를 할 거야. 그리고 10시간 잘 거야. 너는? 나는 민지를 안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둘 다 웃었다. 전방 진지에 도착했다. 비어 있었다. 적이 철수했다. 모든 것이 완료됐다.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면서 태진이 무언가를 알아챘다. 멈춰. 저기 뭔가 있어. 민호가 다가갔다. 땅에 새로운 흔적이 있었다. 새로 파인 지역. 지뢰. 민호가 속삭였다. 뒤로 물러서. 천천히. 하지만 너무 늦었다. 태진이 밟았다. 딸깍. 모두가 얼어붙었다. 태진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민호, 움직이면. 움직이지 마. 진정해. 해결할게. 민호가 땅에 쪼그리고 앉았다. 지뢰를 살펴봤다. 오래된 소련 지뢰였다. 하지만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몰랐다. 현우가 옆으로 왔다. 민호, 시간이 없어. 지뢰를 해제할 수 없어. 그를 끌어내야 해. 하지만 터질 거야. 어쩌면 안 터질지도. 빨리 움직이면. 어쩌면. 너무 위험해. 다른 선택이 없어. 현우가 태진을 보았다. 준비됐어? 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울고 있었다. 네, 좋아. 셋까지 세겠어. 하나, 둘, 셋. 현우가 태진을 밀면서 당겼다. 태진이 비틀거렸다. 지뢰가 폭발했다. 폭발이 민호를 땅에 날렸다. 귀에서 울림, 눈에 빛의 폭발. 일어났을 때 주변이 연기로 덮였다. 현우, 소리쳤다. 현우, 연기가 거쳤을 때 보았다. 현우가 땅에 누워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가 달렸다. 옆에 도착했다. 현우, 깨어나. 깨어나. 현우의 눈이 떠졌다. 하지만 너무 약했다. 민호, 말하지 마. 의무병이 올 거야. 버틸 거야. 민호, 약속해. 약속 안 해. 넌 직접 할 거니까. 민호, 제발. 약속해. 살 거야. 우리 둘을 위해.
민호의 눈물이 현우의 얼굴에 떨어졌다. 안 돼. 넌 살 거야. 함께 살 거야. 하지만 현우의 눈이 감겼다. 그리고 다시 뜨지 않았다. 민호는 비명을 질렀다. 소리쳤다. 하지만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진은 부상했지만 살아있었다. 민수는 충격 상태였다. 민호는 현우를 안았다. 돌아가자. 지금. 캠프에 돌아왔을 때 오후 9시 45분이었다. 15분 후면 전쟁이 끝날 것이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전쟁이 절대 끝나지 않았다. 현우의 시체를 의무천막에 내려놓았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유감이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밖으로 나갔다. 참호로 갔다. 앉았다. 오후 10시 총소리가 멈췄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민호의 안에 있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1953년 8월, 민호는 제대했다. 군복이 벗겨졌다. 민간 옷을 입었다. 가방을 받았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 현우의 편지, 진호의 인식표, 그리고 민지의 인형. 민호는 부산으로 갔다. 기차에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라는 황폐했다. 마을들이 파괴되었다. 논들이 폭격당했다. 사람들이 비참했다. 3년의 전쟁. 그리고 무엇을 얻었나? 아무것도. 같은 경계선, 같은 분단, 수백만 명의 죽은 자만. 부산에 도착했을 때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달려왔다. 안았다. 아들아, 아들아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울고 있었다. 민지는 자랐다. 이제 10살이었다. 민호를 알아봤을까?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달려왔다. 오빠. 민호가 쪼그리고 앉았다. 민지를 안았다. 꼭, 아주 꼭, 보고 싶었어. 속삭였다. 나도 오빠. 너무 보고 싶었어. 가족은 작은 막사에 살고 있었다. 난민 캠프에 있었다. 하지만 함께였다. 그것으로 충분할까? 민호는 몰랐다. 첫날 밤 밥을 먹었다. 쌀과 김치, 간단했지만 맛있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아들아, 전쟁은 어땠니? 민호가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얼어붙은 지옥, 죽음, 피, 상실. 좋았어요, 엄마. 좋았어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눈의 공허함이 진실을 드러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진호가 보였다. 현우가 보였다. 그 다리가 보였다. 뗐다. 땀을 흘렸다. 숨이 가빴다. 민지가 옆에서 자고 있었다. 민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보호할게. 다시는 전쟁이 없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약속할 수 있을까?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었다. 북과 남, 두적, 두 형제.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 날들이 지났다. 민호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찾기 힘들었다. 모든 곳이 실업 상태였다. 경제가 무너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건설 일을 찾았다. 힘들었다. 피곤했다. 하지만 정직한 일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돌아왔다. 손에 굳은 살이 생겼다. 등이 아팠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옛 군인 친구를 만났다. 이름은 김동수였다. 함께 싸웠었다. 민호, 너구나. 동수, 살아있어. 둘이 안았다. 카페에 앉았다. 이야기했다. 동수도 힘들었다. 전쟁 후에 모든 게 바뀌었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악몽을 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밤 그들이 보여. 어쩌면 잊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잊을 수 있어? 동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54년 9월. 민호는 어느 날 현우의 가족을 찾기로 결심했다. 현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쩌면 친척이 있을지도, 어쩌면 그들에게 현우에 대해 말할 수 있을지도. 조사했다.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현우의 이모가 있었다. 서울 남쪽에 살고 있었다. 민호는 이모를 방문했다. 나이든 여성이었다. 혼자 살고 있었다. 민호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이민호입니다. 현우의 친구였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모가 울었다. 현우, 나의 유일한 조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졌어. 민호는 현우의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에게 쓴 것이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다. 이건 당신 것입니다. 현우가 어머니에게 썼어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어쩌면 읽고 싶으실지. 이모가 편지를 받았다. 떨리며 열었다. 읽었다. 울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현우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를 구했어요. 영웅으로 죽었어요. 이모가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였다. 알아요. 그는 항상 그랬어요. 민호가 떠날 때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 어쩌면 현우의 기억이 살아있을 것이다. 어쩌면 잊히지 않을 것이다. 1955년 10월. 민호는 결혼했다. 이름은 수진이었다. 전쟁 중에 가족을 잃었다. 둘 다 혼자였다. 둘 다 상처받았다. 하지만 함께 치유하려 노력했다. 결혼식은 간단했다. 가족과 몇 명의 친구들만. 하지만 행복했다. 민호는 수진을 보았다. 너와 미래를 만들 거야. 전쟁 없는, 평화로운. 수진이 미소 지었다. 함께 만들 거예요. 1956년 민지가 학교에 입학했다. 민호는 그녀에게 새 인형을 사줬다. 옛것은 너무 낡았다. 하지만 민지는 옛것을 보관하고 싶어 했다. 이건 특별해요, 오빠. 전쟁을 기억나게 해요. 하지만 동시에 오빠가 돌아온 것도 기억나게 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맞아, 특별해. 수진이 임신했다. 민호는 매우 흥분했다.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수진이 물었다. 민호가 생각했다. 현우. 이름을 현우라고 지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에요. 현우가 태어났을 때 민호는 그를 안았다. 작고 연약하지만 아름다웠다. 너에게 약속할게, 아들아. 네 세대는 전쟁을 보지 않을 거야. 네 세대는 평화 속에 살 거야.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북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남은 여전히 여기 있었다. 총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다. 1960년 민호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목공, 가구를 만들었다. 사업이 잘 되었다. 아버지가 도왔다. 민지는 대학에 입학했다. 교사가 될 것이다. 수지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 딸, 이름을 민이라고 지었다. 삶이 정상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안에 있는 상처는 여전히 있었다. 어떤 밤에는 깼다. 비명을 질렀다. 수진이 그를 진정시켰다. 민호, 여기 있어요. 안전해요. 전쟁은 끝났어요. 알아요. 하지만 아직 거기 있어요. 아직 그 참호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1970년 민호는 39살이었다. 아들 현우는 13살, 민희는 9살, 민지 동생은 결혼했다. 교사가 되었다. 아버지는 늙었다. 어머니는 아팠다. 하지만 여전히 함께였다. 어느 날 민호는 옛 전우들과 추모식을 열었다. 전쟁에서 죽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진호, 현우, 강대위, 그리고 수천 명의 이름. 민호가 연설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 박수쳤다. 하지만 민호는 울고 있었다. 왜냐하면 기억하는 것이 아팠기 때문이다. 1980년 민호는 다사무라 9살. 이제 할아버지. 현우에게 아들이 생겼다. 이름을 진호라고 지었다. 민호가 손자를 안았을 때 미소 지었다. 안녕 진호. 네 이름은 영웅에게서 왔어. 손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호는 말할 것이다. 언젠가 말할 것이다. 1990년 민호는 다사무라 9살. 은퇴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게에 갔다. 왜냐하면 집에 앉아있으면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팠기 때문이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봤다. 남과 북한이 회담을 시작했다. 어쩌면 통일할 수 있다. 민호는 희망을 가졌다. 어쩌면 언젠가 하나가 될 거야. 어쩌면 전쟁이 완전히 끝날 거야. 하지만 되지 않았다. 회담은 실패했다. 경계선이 남았다. 총이 남았다. 2000년 민호는 60kg의 안단에 아팠다. 심장질환,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이 주변에 있었다. 아들 현우, 딸 민희, 손자들. 민호가 현우를 보았다. 아들아, 너에게 말할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 내 이름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왔어. 그는 나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 살았어. 이제 너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자랑스러워해야 해. 현우가 울었다. 자랑스러워요, 아버지. 항상 그랬어요. 민호가 미소 지었다. 좋아. 왜냐하면 너는 그의 유산이기 때문이야. 너는 전쟁이 끝났다는 증거야. 너는 평화의 아이야. 2003년 민호는 72살. 죽었다. 가족, 친구들, 옛 전우들이 장례식에 왔다. 관 위에 대한민국 국기가 덮였다. 그리고 사진이 놓였다. 젊은 민호, 군복을 입은, 미소 짓는. 하지만 눈에 깊은 슬픔. 장례식에서 아들 현우가 연설했다. 아버지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무거웠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매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평화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도 없습니다. 평화만 있습니다.
모두가 울었다. 민호는 땅에 묻혔다. 묘비에 쓰여 있었다. 이민호 1931니 한국전쟁 참전용사.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 영웅. 하지만 민호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2023년, 70년 후 민호의 손자, 젊은 진호가 DMZ를 방문했다. 비무장지대, 북과 남 사이의 경계선, 여전히 거기 있었다. 여전히 분단되어 있었다. 진호가 경계선을 보았다. 저편에 북한 군인들이 있었다. 그들도 보고 있었다. 두 편, 같은 피, 같은 언어. 하지만 여전히 진호가 할아버지의 사진을 꺼냈다. 할아버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맞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고 생각했다. 어쩌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민호는 살았다. 가족을 꾸렸다. 자녀들이 생겼다. 손자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들은 평화 속에 자랐다. 어쩌면 할아버지가 이긴 거예요. 어쩌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살아남으면서 이긴 거예요. 진호가 사진에 입을 맞췄다. 경계선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다. 그리고 돌아섰다. 그리고 걸었다. 미래를 향해 희망이 있었다. 어쩌면 언젠가 경계선이 사라질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두 한국이 통일될 것이다. 어쩌면 언젠가 평화가 완전히 올 것이다. 하지만 그날까지 민호의 이야기는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단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호의 유산은 영원히 살 것이다.